예, 우리 말문제세법 법인세 시작할까요? 법인세에서의 말문제는 안 나오는 챕터, 즉 계산 문제에만 나오는 챕터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좀 간략간략하게 강의하고 이제 효율적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말문제 챕터 위주로만 강의를 효율적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2페이지가 보면 챕터 1의 총설이죠. 이 부분은 아시겠지만 말문제밖에 안 나오겠네요. 2점의 법인세의 종류를 보시면 헤더에 구분, 각 사업유도 소득,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이 있고요. 그 밑에 주에 올해 하나 신설됐죠. 기업 미완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까지 해서 크게 이제 4가지인 셈이고요. 우리 각 사업유도 소득 금액을 보시면 동그라미 2번 세율이 10%, 그 다음에 2억, 200억까지 20%, 200억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22%,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신고 및 납부 기한 보시면 사업유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죠. 그러니까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이 아니라 종료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그리고 가운데서를 보시면 청산소득은 법인이 해산으로 소멸할 때 발생하는 청산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법인세고, 우리 마지막 종강할 때 배우죠. 이거는 자녀재산가액 확정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마지막으로 토지 등 양도소득이죠. 전형적으로 국가가 대놓고 이중과세를 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내용을 보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대상은 두 가지입니다. 주택, 그 다음에 비사업용 토지죠. 우리 법인이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뭐 기숙사 같은 걸 가지고 있으면 주택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 기숙사 그런 것들은 이제 또 빠집니다. 여기에서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의 차익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이중으로 과세하고, 취지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거고요. 보면 토지 등의 양도소득의 10%, 그러니까 이 10%를 먹기 전에 안 그래도 법인세를 10%나 20%나 22%를 과세를 당하고요.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10%, 가로 열고 미등기 토지라면 무려 40%까지 완전 중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리고 신고 및 납부 기한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함께 신고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호표시 보면 조특법상 중소기업이 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라고 해서, 이자는 중소기업은 2015년까지는 이 토지 등 양도소득에서 다시 이중과세되고 있지는 않겠습니다. 그 밑에 주에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미완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인데요. 말문제 정도의 출제 가능성은 아주 높죠. 제가 개정세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 올해 개정세법이 3대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배당소득 증대한다는 거랑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업 미완료 소득,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근로소득 증대한다는 건데, 그 중에 출제 가능성은 근로소득 증대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 수업 목적으로 배당소득 증대 세제하고 이거 지금 보시는 기업 미완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기업 미완료 법인세는 우리 종강하는 날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뒤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회사가 100억을 벌었다고 쳐요. 100억을 벌었으면 이제 그 중에서 일부분을 배당이나 아니면 배당이나 투자 아니면 근로소득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100억을 벌었으면 거기에 80%, 즉 80억 정도를 밖으로 내보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배당, 그 다음에 근로소득은 증가분입니다. 근로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 증가분, 그 다음에 투자로 한 50억밖에 밖으로 이렇게 돌리지 않았으면 그만큼 기업이 소득을 환류시키지 않았다고 가정하고요. 그 80억을 했어야 하는데 50억밖에 안 했으면 부족분 있죠. 부족분 30억에 대해서 세율은 10%예요. 세율은 그냥 이 자리에서 외워버리세요. 세율은 10%니까 그 30억의 10%인 3억 정도를 또 한 번 세금 내야 하는 전형적인 또 이것도 이중과세죠. 왜냐하면 법인세를 다 낸 법인인데 다만 배당이나 근로소득 증가나 아니면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일정 부분에 또 10%를 과세당하니까 전형적인 이중과세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처음에 들어오기 전에 논란도 많았으나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기업의 소득을 투자, 임금 증가, 배당 재원 등으로 활용하여 기업 소득과 가계 소득 간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서 자기 자본 500억 초과법인, 이거 다 뒤에서 나오지만 중요한 내용들은 지금 다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은 자기 자본 500억입니다. 자산도 아니고 그 다음에 매출액도 아니고요. 자기 자본 500억 초과법인이고, 중소기업 제외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중소기업은 이 제도에서 자유롭습니다. 중소기업 제외고, 또는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소속법인, 한마디로 대기업 그룹 계열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투자, 임금 증가, 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의 기준 미달액 한 경우 추가 과세를 하는 제도고, 이때 세율은 단일 세율 10% 말씀드렸죠. 동 규정은 2015년 1월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고요. 또한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2014년 이전까지 이미 회사 내부에 많은 유보금이 남아있다. 즉
미환류, 밖으로 환류시키지 않고 회사 내부에 유보금이 남아있어도 거기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죠. 그 다음에 2015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을 대상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다시 한번 배우니까 지금은 이 정도만 마무리하고요. 여기서도 기억하실 게 자기 자본 500억, 그 다음에 중소기업은 제외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옆 페이지 3점에 법인별 납세 의무를 보면 일단은 쉬운 것부터 합시다. 동그라미 2번 그 마지막 줄부터 쭉 읽어보면 비과세 법인이라고 해서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은 아예 과세를 하고 있지 않죠. 이거 부가세하고 비교하셔야죠. 부가세에서는 국가도 납세 의무자죠. 다만 자기가 자신한테 돈을 내지 않을 뿐이지 대부분 면세니까요. 근데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에서는 아예 국가 등은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만 그래요. 외국 자치정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의 과세법인 보시면 내국 영리법인, 내국 비영리법인, 그 다음에 외국 영리법인, 외국 비영리법인인데요. 아시겠지만 지금 보시는 표는 뭐 아주 중요했던 표죠. 지금은 좀 중요성은 떨어지긴 했는데요. 워낙 이게 쉽고 기본적이니까. 가운데서를 보시면 내국 영리법인은 국내의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되고 있고요. 내국 비영리법인은 국내외 수익사업 소득만 과세되고요. 외국은 국내 원천의 모든 소득, 그 다음에 외국 비영리는 국내 원천의 수익사업 소득만 과세되고 있고, 가장 끝에 오른쪽 세로를 보시면 토지 등 양도소득은 무조건 이중과세를 하려고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청산소득은 내국 영리법인만 과세를 하고요. 나머지들은 과세하지 않죠. 그 밑에 뭐 이유도 조금씩 써 있는데 지금 뭐 이유까지 읽으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주 1번은 기억하셔야겠네요. 주 1번 보시면 국내에 등기상 본점을 두거나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를 두고 있으면 우리나라 내국법인이라고 불러요. 뭐 설립 중고법이나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일단은 등기상 본점을 두고 있으면 돼요. 등기상 본점이라는 제도만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모든 영업을 하지만 등기상 본점만 룩셈부르크에 갖다 놓으면요. 룩셈부르크가 전형적인 조세 피난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동그라미 2번이 몇 년 전에 생겼죠. 우리나라에 등기상 본점이 없더라도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가 우리나라에 있으면 역시나 그러니까 내국법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칠판 마크를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외국의 정부 지자체는 비영리 외국법인이라고 돼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정부는 비과세지 외국 정부는 비영리 외국법인입니다. 챕터 1.2의 사업연도인데요. 1점의 사업연도 의의 보시면 기업회계의 회계연도를 세법에서는 사업연도라고 부르고요. 2점의 사업연도 일반을 보면 법령 정관 등의 회계연도에 관한 규정이 있다. 이게 대부분 회사가 이런데요. 그러면 그 규정된 기간으로 하되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2번 보면 법령 정관 등의 회계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되게 드물거든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법인 설립 신고할 때 처음에 법인 설립 신고할 때 또는 사업자 등록할 때 그 기간을 신고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무신고에는 그냥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3점을 보면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인데요. 일단은 일반 원칙은 설립 등기일이죠. 설립 등기일. 넘겨보시면 반가로 이번에 특례가 있는데 조세 포탈의 우려가 없으면 최초 사업연도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때도 1년은 초과할 수 없어요. 1년을 이게 과거의 기출문제였죠. 이걸로 장난치 문제가 있었는데 1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하는 범위에서 법인 설립 전에 발생한 손익을 법인에게 귀속시킬 수가 있고 이 경우 그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 이때는 설립 등기일 아니에요.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제가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상당히 재밌는 제도인데요. 이게 2015년인 거죠. 우리 회사가 실제로 5월 2일 날 설립 등기를 합니다. 올해가 1기라고요. 설립 등기일. 근데 이 설립 등기일은 다분히 그냥 행정적인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법적인 용어로 이걸 요식행위라고 하죠. 요식행위라고 들어보셨어요? 밥 먹는 요식 말고요. 짜고 치는 고수도 요식행위. 그냥 서류상의 단순한 절차에 불과하다 이거죠. 실제로 우리 회사는 이미 우리 회사가 만약에 음식을 만드는 음식점 법인사업자라고 칠게요. 음식점 법인사업자. 이날 최초로 매출이 생긴 거예요. 매출. 세법에서는 매출이라고 안 하고 손익이 생긴 날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날부터가 일기가 되는 것이지 이 법인 설립등기일은 그냥 요식행위에 불과하니까 설립등기일보다 손익을 귀속시킨 날이 앞당기면 그 해만큼은 일기가 5월 2일부터가 아니라 4월 15일부터가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좀만 장난쳐볼까? 자, 이날이 2월 1일이라고 쳐요. 그러면 5월 2일부터가 아니라 2월 1일부터고요. 조금 더 장난쳐볼까? 이날이 1월 3일이라고 쳐요. 그러면 5월 2일부터가 아니라 1월 3일부터라고요.
과거 기출문제는 이거였죠. 이날이 12월 29일이라고 쳐요. 그러면 12월 29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가 아니고 그럴 때는 12월 29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가 즉 3일짜리가 한기가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장난친 적 있어요. 저렇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처음 그 사업 설립 등기일보다 더 먼저 있으면 그날부터가 일기고 이때는 예외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있다라고 장난친 적이 있는데 저렇게 해도 1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저렇게 하면 1년이 잘리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점 보시면 사업연도의 변경이죠. 동그라미 1번 변경 신고기한. 사업연도 변경을 자주 하면 좀 귀찮기도 한데 실무에서는 사업연도 변경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용을 보면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제일 밑에 그림 한번 볼까요? 제일 밑에 그림 보니까 우리 회사는 과거에 12월 31일, 우리 흔히 이걸 실무에서 12월 말 결산법인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법인사업자 약 50만 개 있는데 50만 개 중에서 대부분 한 97% 정도가 이렇게 12월 말 결산법인인데요. 올해부터 우리 회사가 삐딱하게 6월 말 결산법인이 되고 싶은 거죠. 그럼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인 3월 31일까지는 나 올해부터는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하는 겁니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 변경 신고, 이건 승인사항 아니고요. 그 다음에 기한 경과 후 변경 시에는 단기에는 변경되지 않으나 차기에는 변경이 가능함. 즉 늦어버린 거죠. 3월 30일까지 했어야 하는데 4월 1일이나 4월 1일, 4월 2일에 해버리면 올해는 안 바뀌고 내년부터 즉 2016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변경이 됩니다. 지금 요걸 물어보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죠. 과거에요. 동그라미 2번 변경 후 잔여기간 처리 보시면 변경 후 남는 자투리 기간을 일기로 보되 이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 전이 아니라 변경된, 즉 변경 후 사업연도의 일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죠. 이것도 과거의 기출문제였는데요. 사업연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 이게 오답이죠. 왜냐하면 지금처럼 가운데 짜투리 기간이 뭐 15일이거나 16일밖에 안 되면 이 가운데 짜투리 기간을 뒤에다 붙여버리니까 이렇게 하면 이론상 한 사업연도가 최대 13개월까지는 가능하죠. 뭐 어떠한 경우에도 12개월이 될 수 없다는 틀린 설명입니다. 동그라미 3번의 기타 사항 보시면 신설법인은 최초 사업연도 경과 전에는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없다고 되어 있죠.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회사가 설립되자마자 그 해부터 사업연도를 변경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도 해당 법령의 개정 내용과 같이 사업연도가 변경된 것으로 봄.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일반 사기업이면 이럴 일이 없는데 뭐 공기업이거나 아니면 어떤 법령에 따라서 설립된 회사고 그 법령이 사업연도에 대한 규정을 바꿔버리면 우리 회사가 일일이 변경 신고하지 않아도 해당 법령의 개정 내용과 같이 사업연도가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뜻이고요. 그 밑에 주 1번을 보시면 우리 언제까지 뭐를 누구한테 내하고 신청인지 승인인지가 교재 여기저기 나오는데 이런 거 공부하다 보면 되게 짜증나잖아요. 제가 그래서 한 곳에 모아놨으니까 시험 보기 직전에 한번 쭉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옆 페이지 5점 보시면 사업연도 의제죠. 양가로 1번 해산의 경우는 합병, 분할 합병에 의한 해산인데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 등기일, 분할 등기일까지고요. 동그라미 2번 그 이외의 해산, 그러니까 회사가 망하는 이유가 해산하는 이유가 다른 회사랑 합병당하느라고 해산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말 그대로 걔네들이 망해버리는 수가 있는데요. 동그라미 1번은 다른 이유에 의해서 해산한 거고 동그라미 2번은 그냥 망해버리는 거거든요. 동그라미 2번은 다음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 등기일까지가 한 사업연도, 해산 등기일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연도 종료일까지가 각각 하나하나의 사업연도가 되겠습니다. 양가로 2번은 해산 다음에 이제 청산이죠. 청산은 동그라미 1번 원칙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자녀재산가의 확정일이에요. 우리 청산 등기란 말은 안 하거든요. 청산 등기일 이런 거 아닙니다. 자녀재산가의 확정일 이날까지가 이제 한 사업연도가 되고요. 동그라미 2번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의해서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 좀 희박하긴 해요. 그러니까 회사가 청산 중에 있으면 곧 끝나는 건데 청산 중에 있다가 상법 규정에 의해서 다시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보시면 역시나 이 가운데 토막에 딱 잘려서 한 기가 되는데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계속 등기일까지, 그리고 계속 등기일의 다음 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가 한 기가 되겠습니다.
양가로 3번 보면 내국법인이 사업유도 중에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받는다면 사업유도 개시일부터 연결사업유도 개시일까지가 아니죠. 개시일의 전일까지 딱 한 기로 끝내주고 연결사업유도 개시일부터 또 한 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양가로 4번에 외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죠. 사업유도 개시일부터 국내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가 한 사업유도가 되고요. 양가로 5번에 설립 무효 또는 설립 취소의 판결을 받는 경우 사업유도 개시일부터 확정 판결까지. 그 다음에 이것도 참 자주 물어보곤 하는데 양가로 6번에 법인의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죠. 법인의 조직만 변경하는 것은 회사의 실질이 바뀌는 건 아니다 보니까 조직 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됨, 즉 사업연도 의제가 아니라 그냥 계속 별일 없었던 것처럼 인정받는 겁니다. 1.4에 보면 법인세 납세지죠. 1점의 법인세 납세지, 양가로 1번 내국법인은 등기상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소재지고요. 양가로 2번의 외국법인은 국내 사업장 소재지, 가로 열고 둘리상의 경우는 주된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 외국법인은 아시겠지만 등기상 본점 주사무소가 없어요. 이게 있으면 외국법인이 아니겠죠. 내국법인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국내 사업장에 있는 소재지가 법인세 납세지가 되는데, 국내 사업장이 2개 이상이 있으면 그 중에 주된 사업장, 즉 매출이 더 많은 곳, 여기가 자신의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부동산 소득 또는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소재지, 둘리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는 국내 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중 외국법인이 신고한 장소. 양가로 3번, 우리 국기법에 보면 법인격 없는 단체가 있는데요. 법인격 없는 단체가 동그라미 1번, 사업장이 있으면 주된 사업장 소재지, 그 다음에 사업장이 없으면 주사무소의 소재지.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여기서 주된 사업장이란 직전 사업유도 사업수익 금액, 즉 매출액이 가장 많은 소재지를 말합니다. 6페이지가 보면 2점에 원천징수한 법인세 납세지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은행이, 제가 예전에 3일 회계법인 다닐 때 저의 그 주거래은행, 즉 급여통장이 우리은행이었거든요. 우리은행 한강로 지점이라고 있었어요. 우리은행 한강로 지점에서 제가 이제 월급을 받는다면 제가 그 우리은행 한강로 지점에서 이자가 좀 나올 거 아닙니까? 뭐 많이는 안 나왔지만 그 이자를 원천징수할 거라고요. 그 원천징수한 것을 우리은행 한강로 지점에 관할인 용산세무서에 내는 거냐, 아니면 우리은행의 본점 소재지인 명동까지 그 원천징수한 푼돈을 우리은행에서 내부적으로 서로 주고받고 해서 명동 관할인 중부세무서에 내는 거냐, 이게 이 취지와 논점인데요. 양가로 헤더부터 봐야겠네요. 원천징수 의무자죠. 원천징수 의무자라 하면 그 회사나 법인이나 아니면 은행을 말하거든요. 원천징수 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동그라미 1번, 내국법인이라면 등기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니까 우리은행 한강로 지점에서 저한테 이자를 주면서 원천징수한 것까지 다 본점으로 보내서 명동에 있는 세무서에 내라는 상당히 어이없는 얘기죠. 자, 근데 그 밑에 주가 있는데 법인의 지점, 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재산제에 의해서 독자적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 지점의 소재지, 한마디로 굳이 우리은행 한강로 지점에서 저한테 이자 줄 때 원천징수한 것을 명동까지 보낼 필요 없이 그냥 용산세무서에 낼 수 있다는 소리죠. 단 본점 일괄납부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본점이 납세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면 동그라미 2번, 외국법인과 법인격 없는 단체는 주된 국내 사업장 소재지고요. 양가로 2번, 개인의 경우는 동그라미 1번, 거주자인 경우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비거주자인 경우는 비거주자의 주된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 뭐 이렇게 구성되고 있습니다. 3점 납세지의 지정이죠. 동그라미 1번의 의미 보면 특정 요건에 해당하여 법인의 납세지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국세청장이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지정 통지기한을 보면 그 법인의 당해 사업유도 종료일부터 45일 이내에 통지해야 함. 이 납세지 지정은 현실에서 거의 있지 않은 제도니까 그냥 45일 정도만 기억하시면 크게 문제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한 내 미통지 시에는 종전의 납세지를 법인의 납세지로 본다고 되어 있고요. 그 특정 요건 같은 건 참고만 하시면 되겠네요. 4점의 납세지의 변경이죠. 한마디로 삼성전자가 기흥에서 만약에 뭐 수도권 다른 곳, 뭐 예를 들어서 안성으로 이사를 가면 이걸 납세지 변경이라고 해서 신고해 주셔야죠. 내용을 읽어보면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입니다. 15일 이내. 변경 전이 아니라 변경 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되고 있고요. 동그라미 1번, 미신고 시에는 종전 납세지를 하고 있고, 기한 경과 후 신고하면 신고한 날부터 변경된 납세지를 새로운 납세지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동그라미 3번 기억하셔야죠. 과거에 나왔던 문장인데요. 우리는 법인세를 배우고 있지만 이 법인도 연쇄사업자가 아니라 부가세법에서 신고 의무가 있는데, 부가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 사업자 등록증 기억하세요? 사업자 등록증은 최초 신고도 있고
이제 그 정정신고가 있는데 이 주소가 옮겨지면 이것도 당연히 정정신고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부가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를 한 경우 법인세법에서 굳이 납세지 변경신고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죠. 다행이네요. 이런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넘겨보시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 풀어보죠. 첫 번째, 주 A는 2015년 사업연도를 변경하기로 하고 2015년 4월 20일에 변경신고를 하였다. 법인세법상 사업연도 구분으로 옳은 것은 단 주 A는 법령에 따라 사업연도가 정하여지는 법인은 아니라고 그랬고요. 변경 전 사업연도는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한마디로 전형적인 12월 말 결산법인이었는데 이번 2015년부터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로 바꾸기로 했어요. 근데 그러려면 2015년 3월 31일까지 요거를 신고해야 하는데 2015년 4월 20일 날 신고해버렸으니까 늦었죠. 그러면 2015년은 안 바뀌어요. 2015년은 안 바뀌고 2016년부터 바뀌는 거죠. 보면 어디 보자. 제14기가 2015년 1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그 다음에 14기는 1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 다음에 3번에 14기는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게 정답이죠. 왜냐면 안 바뀌니까. 4번에 15기는 2015년 4월 21일로 지금 장난들을 많이 쳤는데 안 바뀌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15기는 2015년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인데 요거는 3월 31일까지 했다면 5번이 정답이 될 수도 있을 뻔했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법인세법상 납세 의무와 사업연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령이나 정관 등의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법인세법상 법인 설립신고 또는 사업자 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연도를 신고해야죠. 제가 말씀드렸죠. 대부분 이렇지는 않은데 만약에 이렇다면 처음 설립신고하거나 사업자 등록과 함께 우리 회사는 12월 말 결산법인으로 할래요라고 해서 신고하라고 그랬죠. 2번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맞죠? 3개월 이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통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다음 연도 3월 31일을 종료일부터 3개월이라고 하고요. 12월 30일을 기준으로 그 전년도 10월 1일, 즉 9월 30일까지를 종료일 이전이라고 하죠. 종료일 이전 3개월. 그러니까 이거는 종료일부터 3개월이 맞습니다. 3번 보면 학술, 종교, 자선 등의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내국법인이라 하더라도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는 각소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를 진다. 이거 맞는 설명이죠. 4번 보면 외국에서 주된 영업을 하는 영리법인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를 두고 있다 하더라도 내국법인으로 분류될 수 없다. 이거 말이 안 되죠. 아무리 외국에서 주된 영업을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본점이 있거나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가 있으면 당연히 내국법인이니까 4번이 좀 쉽게 틀린 것 같습니다. 5번 보면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자체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못한다. 이게 부가세라면 가능한데 법인세에서는 이게 당연하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5번 문제.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사업연도의 변경이 아닌 경우에 법인의 사업연도는 원칙적으로 1년을 넘지 못하나 정당한 사유가 있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초과도 가능하다. 이 엄한 소리 되시겠습니다. 2번 정관상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내국법인은 법인 설립신고 또는 사업자 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게 번잡하겠죠? 아니 정관에 규정이 있는데 왜 또 신고하는 거죠? 2번도 틀린 소리고요. 3번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개월, 이거 제가 두 개 다른 거라고 그랬죠? 종료일부터 3개월, 종료일 이전 3개월이면 그 전년도 9월 30일까지를 얘기한다니까요. 틀린 설명이고요. 4번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라도 국내에 소재한 건물 양도에 따른 소득이 있는 경우는 사업연도를 신고해야 한다. 그렇겠죠? 이게 건물에 따라서 양도소득이 있으면 사업연도 신고하는 거 맞고요. 5번 법령에 따라 사업연도가 정하여지는 법인의 경우 사업연도를 정하고 있는 법령이 개정되어 사업연도가 변경되었을 경우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종전에 사업연도가 적용된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경우는 신고 여부랑 관계없이 알아서 사업연도가 변경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1페이지의 챕터 2의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설명을 드리죠. 1번 세무조정에 의해 결산상 당기순이익에 세율을 곱하여 법인세를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당기순이익과 유사한 개념인 각소를 산출하여 세율을 곱해야 하고 세무조정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각소를 도출함. 화살표에 보면 세무조정의 정의가 있는데요.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해서 간접적으로 각소를 구하는 과정을 세무조정이라고 하고요. 제가 그림으로 잘 설명해 놨는데 지금은 이 그림을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은 전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점에 보면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인데요. 세무조정에는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입금불산입 여기까지를 강제조정이라고 하고 송금산입이 다시 결산조정하고 신고조정으로 나뉘는데 결산조정은 세무조정을 할 수 없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결산조정이 세무조정을 할 수 없다는 게 이거죠.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감가상각비인데요. 감가상각비가 한도 초과가 나올 수도 있고 한도 미달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한도 미달 나올 수도 있는데 한도 초과 나오면 이건 당연히 손불하셔야 하고요. 당연히 손불하셔야 하고 한도 미달 나오면 추가로 세무조정을 할 수 없죠. 요거를 진짜 우리는 결산조정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결산조정이라고 해서 무조건 세무조정 못한다는 게 아니라 송금산입을 할 케이스일 때만 세무조정 못한다는 것도 기억하셔야겠네요. 넘겨보시면 양가로 1번의 결산조정사항인데 결산조정은 한마디로 세무조정을 하지 말란 소리니까 제가 제목에다가 조정에다가 가로쳐버렸죠. 이거는 세무조정 못하는 거니까요. 여기 보시면 외부와의 현금거래가 없이 결산 시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는 사항, 즉 외부와의 현금거래가 있으면 누가 봐도 믿어줄 수가 있고 세무조정을 할 수 있는데 종이로만 분개를 쳐버리는 내용들은 세무조정일 때 추가로 송금산입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규정이 바로 결산조정 사항이죠. 그 다음 땡마크의 특징을 보면 한도 미달의 경우, 이렇게 한도 미달의 경우 세무조정을 통하여 추가적으로 송금산입을 할 수가 없죠. 왜 제가 배드라고 붙여놓은 거 알죠? 이렇게 해버리면 추가 송금산입을 인정 못 받으니까 납세자한테 불리해지잖아요. 거기 칠판 마크를 보면 대부분 회사 외부와의 현금거래가 없이 회사 내부적으로 추정하는 비용이라고 되어 있고 그 표에 보면 양가로 1번의 자산의 상각, 그 밑에 충당금, 그 밑에 준비금까지 해서 10개의 제가 결산조정사항을 10거 해놨는데 이거는 뒤에 나올 때마다 하나씩 배웠던 것이고요. 오늘부터 이거 종강할 때까지 우리 계속 나오는 거니까 굳이 여기서 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 서로 보면 각각 몇 페이지에 나오는지 또는 뭐 절에도 나와 있으니까요. 이거 참고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기본 강의면 설명을 드리겠는데 어차피 한 번씩은 들어본 내용일 테니까 지금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양가로 2번 내려오면 신고조정사항인데요. 반가로 1번에 임의조정사항이라고 있죠. 임의조정사항은 여러분 뭔지 아시죠? 성격은 결산조정사항하고 똑같이 외부와의 현금거래가 없는 비용들인데 다만 얘네들은 기업회계에서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산조정사항의 특징이 뭐냐면 기업회계가 잡아야만 세법이 인정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배우시는 것은 결산조정하고 성격이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기업회계에서 잡을 수가 없으니까 정 원하면 세무조정을 통해서라도 송금산입을 할 수 있는 거죠. 동그라미 1번 일상학 충당금, 압축기장 충당금, 동그라미 2번 조특법상 준비금, 3번 유형자산과 내용연수가 비한정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4번 구상채권 상학 충당금, 5번 비상이원 준비금, 6번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까지 해서 6개 정도의 내용이 있고요. 이거 주에 보시면 1차 탑픽에서는 이렇게 임의조정사항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가 많진 않은데 충분히 출제 가능성이 있으니까 문제 조건상 세부담 최소화 과정이 있으면 이 임의조정사항을 회사가 결산서상 비용으로 계산하지 않았더라도 신고조정을 우리가 송금산입을 해줘야 하는데요. 어차피 말문제에서는 이런 문제가 없고 계산문제에서나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가로 이번에 강제조정사항을 보시면 매출액이나 인건비나 광고선전비와 같은 항목은 외부와의 거래, 일반적인 거래가 있으니까 결산서에 이를 계산하지 않으면 세법이 반드시 세무조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 옆에 이제 표에 보면 결산조정하고 신고조정사항을 비교하고 있는데 동그라미 5번을 잘 보셔야죠. 동그라미 5번 결산조정사항은 당기 결산서의 비용으로 계산하지 않은 경우에 첫 번째 땡마크 당기에는 세무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도 미달이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세무조정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요. 결산조정사항은 추가 세무조정을 할 수가 없고 그 다음 땡마크 보시면 차기 이후에 경정청구가 불가능하죠. 일단은 경정청구가 뭔지가 주일에 나와 있는데 경정청구를 하면 당초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경정청구는 쪽 많이 낸 사람,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이 돌려주세요라고 하는 게 경정청구예요. 내가 작년도에 감가상각비를 100억 잡아야 했을 것을 하나도 안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세금을 많이 낸 셈이죠. 그걸 올해 발견한 거죠. 그래서 국세청에 나 감가상각비 작년에 안 잡아가지고 세금 많이 냈으니까 세금 돌려주세요라고 청구한다고요. 국가가 내 말을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왜냐하면
감가상각비가 전형적인 결산조정사항이고요. 결산조정사항은 내가 결산해서, 즉 기업회계에서 100억을 잡았어야만 세법이 인정되는 거니까 이제 와서 이걸 돌려달라고 하면 안 돌려준다는 소리죠. 그 다음 줄 보시면 다만 차기 이후에 경정청구가 불가능하고요. 다만 차기 이후에라도 결산서에 손비를 계상하면 송금 인정이 되는 거죠. 이거 경정청구가 안 됩니다. 오른쪽 세로 신고조정 항목은요. 당기 결산서의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더라도 당기의 세무조정을 통해서 송금 산입을 해야 한다는 소리고요. 그 다음 땡마크 보시면 차기 이후에는 당기에 누락된 세무조정을 할 수 없으므로 얘는 경정청구로, 그러니까 차기 이후에 내가 작년에 다른 비용이죠. 감가상각비 말고 인건비 같은 것을 100억을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송금 인정을 못 받은 것을 이자로 깨달으면 이제라도 송금 산입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이거는 경정청구, 차기 이후에 당기에 누락된 세무조정을 할 수 없으므로, 그러니까 경정청구로 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결론적으로 결산조정사항은 경정청구가 안 되는 거고요. 신고조정사항은 경정청구를 해야만 하는 그런 내용이고, 주 2번에 보시면 다만 자산의 평가손실을 나중에 저희가 4절에서 배우죠. 자산의 평가손실은 다른 결산조정사항하고 달리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결산서에 계상한 경우에 한해서 송금이 인정되니까 나중에 배우실 재고자산의 파손부패, 그 다음에 유가증권의 부도파산, 마지막으로 고정자산의 천재지변, 이 세 가지는 시기가 딱 특정되어 있는 결산조정사항이라고 해서 좀 특이하죠. 화살표 보시면 얘네들은 그 세 가지는 송금 산입의 시기 조정이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2절에 2.1까지 마치고요. 우리 잠시만 쉬었다가 계속 소득처분을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